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태극기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좀 많이 생긴 것 같기는 해요. 청년 우파라고 하는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또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의 시선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치권이 그 2030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오히려 이제 그 여당 내에서도 탄핵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수적인 청년들은 또 이게 워낙 처음 겪는 탄핵이다 보니까는 이 탄핵 자체를 부끄러운 일로 이제 여기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막 샤이보수다 이런 표현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지도부가 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고 정치적인 효능감을 얻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우이가 너희를 사기탄핵 부정선거 이제는 탄핵 반대가 대세입니다. 소신을 들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수적 목소리가 커졌다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에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서부지법에 폭력적으로 난입한 어떤 청년의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한 7시간짜리였는데 맨 마지막에 말미에 한 30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청년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 유튜브가 끝나거든요.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 외치고 싶은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고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상식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 내린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20대 30대 보수가 목소리가 커진 건 맞지만 근데 2021년이나 이럴 때에 비해 가지고 절대량이 늘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좀 격렬한 상황 속에서 뭐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그리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PC주의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PC주의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소수자 정치를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더 도덕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요소가 큰 그런 입법과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자유주의적 움직임이 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보수화됐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제1야당인 민주당도 중도 보수 정당을 선언할 정도고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들이 주 52시간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거냐, 뭐 상속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걸 어떻게 감세할 것이냐, 훨씬 더 보수적인 의제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직후에 그 당시에도 조기 대선이었죠.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이렇게 격돌을 할 때는 최저임금을 빨리 10,000원으로 올릴 것이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것이냐, 훨씬 더 진보적인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오갔어요. 이 전선 자체가 오른쪽 관계 있고 사회가 보수화된 데는 문재인 정부 후반에 있었던 이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청년들이 반응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난민 이슈라든지 또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랄까 두려움이랄까 이런 게 반중 정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인 것 같고 이건 글로벌하게 봤을 때도 유럽이나 북미권 같은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도 이런 현상은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화라든지 또 혹은 좀 강경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라든지 이제 SNS를 중심으로 활동폭이 넓어지는데 청년들이 거기에 더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만 검증해야 한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을 보면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주식, 가상자산,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쪽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건 맞는데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뭐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식하고 조금 궤가 다른 거죠. 그걸 뭉뚱그려서 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비해서 현재 청년층의 진보적 지지의 비율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국의 과거라고 하면 독재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수 진영이 되게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무언가 변화를 만들고자 거기에 좀 더 친화적인 젊은 시민이 상대적으로 진보 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벌써 한 20년의 기간 동안 4번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독재하는 게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유지해 본 두 진영이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젊은 세대라고 해서 특정 진영을 지지해야 될 이유가 일단 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일단 이 현상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당층 성향이 강하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은 이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가 굉장히 견고한 편이고 또 이제 4050 세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견고한데 근데 이제 지금의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무당층 성향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표가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과거의 20대, 한 2000년대 당시에 이제 20대들의 투표 성향을 보면은 이제 민주당을 찍다가도 민주당에 실망을 하면은 그냥 투표를 안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의 2030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싫다면은 국힘도 찍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국힘이 싫다면 민주당도 찍을 수 있는 이런 좀 유동적인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 봤을 때 이제 기존의 우리 정치가 이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이라는 구도로 계속 대결을 해왔고 그게 지금 뭐 민주화 이후에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민주화가 모두 달성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진영에 대한 어떤 애착이라든지 반감 이런 게 딱히 없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성세대 특히 이제 40, 50대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대들이 국민의힘 지지하면은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 같은 집단을 지지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의 20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쪽이 기득권이다 보기 힘들고 또 어느 한쪽이 옳다 뭐 그러다 보기 힘든 입장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생 박혜민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도 한국에서 정치에서 큰일 한번 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전체 15% 이상을 등장시켜 보자. 기존 정치 산업에 없는 인재 성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자라는 비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30 세대가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효능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2021년 재보궐선거 때나 2022년 대선 이후로 여성은 좀 더 진보에 가깝고 뭐 남성은 좀 더 보수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성별의 문제보다는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뭐 2022년 대선 이후에 남성의 보수 성향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도 많이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우리한테 효능감을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정치적 성향이 좀 결정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투표할 때만 사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다가 정치의 구조나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것은 3명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가장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충격이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동료 여성을 성폭행을 할 수 있지에 대한 것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당시 20대 여성으로서 나는 시민으로서 어떤 존중을 받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좀 질문이 들었었던 시기였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짧은 면담 과정에서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만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93년생 박준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8년생 이진우입니다. 청년 세대의 조금 특이한 포인트라고 하면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프레임들에서 조금 벗어나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유동층이 많고 무당층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역 갈등 너무 심해서 뭐 경상도와 전라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가장 민감한 얘기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부모님이 전라도 출신이고 고향이 전라도지만 진보를 지지하지 않아. 뭐 경상도 출신이지만 꼭 보수를 무조건 찍지는 않아 라는 친구들이 생겨나는 걸 보고 아, 확실히 청년 세대는 살아온 시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고 체계도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나 민간인들의 희생에 따른 정치권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었는데요.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보는 계기였습니다. 사실 나라를 잃어봤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경험을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경험을 했던 곳이 한반도인데 자신들의 정치적 방향성이나 철학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된 장병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그 예우를 일관적으로 갖추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서 조금 이게 나라를 잃어본 국가가 할 수 있는 처사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양극화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지금 계엄 탄핵 사건들로 이게 분출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와 서로가 이제 이런 대립하는 구도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게 되고 힐난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는 상식, 너는 비상식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서로가 대화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사실은 일련의 사태가 컸기 때문에 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가 컸기 때문에 좀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청년들도 좀 양극화된 부분도 있고
국제적으로 사실 또 이제 대한민국 어떤 또 질서를 이끄는 대한민국의 역할이 좀 약간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기존 보수가 매우 전체주의적이고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를 못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도 성장기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겪으면서 아, 저쪽이 보수라는데 여기 찍으니까 경제 성장이 되는구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구나, 이런 학습 효과에 따른 보수에 대한 지지지 실제 보수의 철학적 그런 방향성이나 이념에 따라가지고 가는 건 아닐 거라 봐요. 그냥 빨간 팀 파란 팀이지 대한민국의 보수 대 진보는 애초에 없었다, 좀 그런 생각이고요. 약간 좀 고루한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진보 진영의 아젠다라고 하는 게 198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아젠다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임금에 대한 거나 정규직화에 대한 것이나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거의 1990년부터 근 30년간 진보 진영의 아젠다가 사회를 계속 바꿔왔거든요. 그랬는데도 불평등은 더 커져버렸던 겁니다. 한 7, 8년 전만 해도 헬조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그게 논쟁적인 이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조선인지 아닌지를 다투어 봐야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헬조선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청년층의 삶이 거의 대부분 결정된다라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 상태로 계속 악화돼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진보적 아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 사회에 적합한 것인가?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없는가? 아니면 다르게 볼 필요는 없는가를 좀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말고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좀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것이 공정 이슈에 대한 반응이 있었는데, 이 공정 이슈에 대한 반응을 꼭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보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도 나는 시험 쳐가지고 이런 공기업에 들어가는데 시험 치지 않고 들어온 비정규직이 왜 정규직이 되느냐에 대한 반발하는 거를 공정 이슈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진보적인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또 진보적인 면의 어떤 면은 기성세대들은 너무 쉽게 올라가면서 벽을 쌓아놓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벽을 뚫고 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라든지 벽을 무너뜨리고 싶다라는 건 또 진보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공정이란 프레임 안에서 보수도 섞여 있고 진보도 섞여 있는데 사실 정치권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젊은이들은 이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더 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멸시키기 위한 정치이지 그 워딩에 대한 정체성을 내포해서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정책이나 국정 운영을 설계해 나가면서 실천을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정당들이 서로를 소멸시키고 자기가 생존해서 집권하기 위한, 근데 이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치킨 게임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진보와 보수는 그냥 단어 자체 워딩일 뿐 의미가 크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보냐 보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어떤 진보 보수 정치적 프레임에는 사실 큰 관심은 없습니다. 20, 30대들 뭐 남자는 뭐 탄핵 뭐 찬성 반대 집회에 나오고 여자는 찬성 집회에 나간다, 그런 프레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런 거는 좀 일시적으로 유동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팩터는 이제 본인들의 비춰봤을 때 어떤 것이 상식이냐, 어떤 것이 좀 공정하냐, 어떤 것이 좀 본인의 그런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프레임으로 갈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 본인들의 가치 판단, 본인들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나 과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금 뭐 정당 지지율에 따른 입장이 많이 갈등 상태로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20대, 30대에서 더 높은 비율은 무당층에 있거든요. 굉장히 양극화된 세대의 모습을 미디어가 과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치 20대 남성은 보수 극우고 20대 여성은 진보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가 별로 동의되진 않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잘 해결해라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어떤 이슈로 싸웠나 보면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은 뭐 이제 반공 혹은 이제 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이슈로 싸웠고, 민주화 세력이 집권을 하면은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민주화 운동 시절의 어떤 보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그걸로 싸워왔는데,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장 지금 우리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눈앞에 어떤 불공정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이제 좀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념적인 이슈로 싸운 것들이 청년층의 어떤 이탈 혹은 이제 정치 혐오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선 의회에서 예를 지켜야지 말이야. 삿대질라고. 지금까지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오냐 하는 게 있었죠. 근데 오냐 이거 귀하다, 잘 대해줄게라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어떤 주체, 그리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 주체인 유권자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뭔가 조금 구스르고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는, 어차피 청년들은 아직 젊으니까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보여주고. 과연 그래서 청년 대변인, 뭐 청년 특보, 뭐 청년 비례대표, 청년 최고위원 이런 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과연 진정한 일반 청년들이 그 청년 대표들이 하는 역할을 아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까라고 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변화가 있나?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었을 때 나타났던 결과는 저 사람 선거 전에 말만 저렇게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정책은 전혀 없었네. 그리고 사실 선거 때마다 2030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뭔가 위원회들도 많이 만들고 2030들을 만나는 척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었건 낙선이 되었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하는 그런 척 같은 태도에 누적된 실망, 약간의 짜증?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